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2009년도 3회차 실기 문제 및 해설 진행하겠습니다. 1번 문제 갑니다. 상담에서 대화의 중단 또는 쭉 나가는데 침묵이 포인트입니다. 침묵이 발생하는 원인 3가지만 쓰시오라고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6점짜리죠. 하나에 2점씩이라는 겁니다. 부분 점수 주고요. 침묵하는 이유는 3가지가 아니라 300가지도 넘어요. 인문학적 문제예요. 그러니까 인문학적으로 답을 달면 되는 겁니다. 먼저 문제를 잘 파악해 보면요. 상담하는 과정 속에서 내담자가 침묵을 한단 말이에요. 내담자가 침묵을 왜 하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래서 3가지만 포인트 잡으면요. 첫째, 불안이나 저항을 표현할 때 내담자가 불안하거나 어떤 저항을 표현할 때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입 딱 다물고 저항의 표현이겠죠. 또 너무 긴장해서 입을 다무는 거겠죠. 이걸로 또 잔머리가 발달된 사람은 2개를 뽑을 수 있어요. 1번 내담자가 불안을 표현할 때, 2번 내담자가 저항을 표현할 때. 이렇게 해도 또 두 문제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서비스 문제예요. 3번 혼란스러운 생각을 정리할 때, 지금 문제를 보고 내가 어떤 대답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정리할 때. 3번 내담자의 재확인을 바라거나 해석을 기대할 때, 내담자가 어떤 말을 좀 어떻게 해석해달라고 기다릴 때. 이런 거 다 답이겠고, 여러 가지죠. 4번 정말로 우스갯소리지만 내담자가 재수 없을 때, 내담자가 입냄새가 날 때, 상담을 하기 싫을 때, 몸이 피곤할 때, 답이 300가지 넘어요. 이건 인문학적 답. 그냥 말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이건 쓰면 6점 주는 겁니다. 서비스 문제예요. 근데 늘상 강조하지만 글자 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기 공부할 때 문제 보고 답 외우고 글자 외우고. 글자 외우는 사람들은요 합격을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대상포진 걸리고 합격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대상포진 걸리고 안 걸리고 합격하기 위해서 지금 강의를 듣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글자 외우지 마세요. 글자 외우는 암기 시험이 아니에요. 침묵하는 원인 여러 가지 그중에서 내가 좋아하는 거 3가지만 고르자. 근데 너무 많으니까 이렇게 줄여주는 것이요. 저항을 표현할 때 누가? 내담자가. 또 혼란스러운 생각을 정리할 때, 상담자의 해석을 기다릴 때 내담자가 침묵한다. 그래서 또 6점 먹고 들어갑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이런 문제 나오면요 정말로 해피한 문제죠. 아싸 해피. 6점 먹고 들어가는 겁니다. 2번 문제 가보실게요. 행동지 상담에서 내적인 행동 변화를 촉진시키는 방법과 외적인 행동 변화를 촉진시키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3개씩만 쓰라는 겁니다. 3개만 쓰면 돼요. 내가 좋아하는 거 3개만 쓰면 된다. 3개만 쓰시오 하니까 설명은 필요가 없습니다. 설명 필요 없으니까 마음이 벌써 가볍죠. 그래서 내적인 변화, 외적인 변화인데 내적 행동 변화는 체계적 둔강법, 불안 감소 기법이기도 하죠. 그래서 체계적 둔강법, 어떤 불안이 생길 때 심호흡을 하거나 또 불안이게 목록을 작성해서 체계적으로 둔감하다. 내적인 거죠. 근육 이완, 같은 맥락이니까요. 체계적 둔감법 안에 포함되는 겁니다. 또 인지적 모델링, 인지가 뭐라겠죠? 조금 천박스럽고 듣기 거북하지만 이거보다 더 쉬운 설명이 없습니다. 인지 대가리. 대가리로 따라가는 거예요. 대가리로 따라가니까 내적이겠죠. 또 사고 정지 또는 사고 중지 또는 내적 금지 다 똑같은 말입니다. 어떤 행동에 대해서 불안이 생길 때 안 돼! 내면으로 중지하는 거. 이것도 내적이니까. 그래서 3가지 쓰라면 근육 위안은 여기 포함되는 거니까 체계적 둔감화, 인지적 모델링, 사고 정지 이렇게 3개 쓰면 됩니다. 또 하나 있는 거 인지적 재구조화, 대가리를 재구조화 시키는 거겠죠. 이런 내용들 3가지만 쓰면 되겠고요. 외적 행동은 많이 있죠. 토금법, 상표제 들어가죠. 그래서 보상해 주는 거, 모델링 따라하는 거, 주장훈련, 나는 잘났어 주장훈련, 자기관리 프로그램, 행동계약 이런 내용 중에서 3가지만 골라 쓰면 됩니다. 내적, 외적. 그래서 이것도 부담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6점 또 획득하는 문제죠. 그래서 2번 정리됐고요. 3번 문제 갑니다. 심리검사에서 선다형,
예 아니요, 예 아니요. 선다형 뭐 그랜다이저 뭐 로봇 이름이 아니라요. 객관식 검사, 즉 선다형은 여기서 선다형 하면 뭔가 좀 있어 보여요. 뭔가 어려워 보여. 근데 사지선다형 그러면 되게 쉬워요. 그렇죠? 사지선다형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사지선다형 문제란 말이에요. 즉 객관식 문제예요. 객관식 문제. 굉장히 쉽죠? 객관식 문제에 여러분 이제 공부하다 보면요. 문제를 이해를 못해서 굉장히 어렵게 느끼는데 문제만 아니면 굉장히 쉬워요. 사지선다형의 장점 5가지 쓰라 이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사지선다형. 보기가 다 맞으니까. 첫째, 채점이 용이하다. 1번의 답은 1번, 2번의 답은 2번. 채점이 용이하다. 해석도 용이하다. 사지선다형 답이 다 체크됐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도 2개를 뽑을 수 있죠. 채점이 용이하다. 해석이 용이하다. 이렇게 2개 쓸 수 있어요. 여기서 5가지만 쓰는 거니까요. 500가지, 5,000가지 넘어요. 이 중에서 5가지만 골라 잡으면 돼요. 왜? 문제를 이해했으니까. 사지선다형의 장점. 채점이 용이하고 해석이 용이하고 신뢰도가 높고 타당도가 높고 비용이 싸고 다양한 통계 분석이 가능하고 활용이 간편하고 집단 검사가 가능하고 또 피검사가 심리적 압박을 받지 않는다. 왜? 체크만 하면 되니까. 여러분 지금 2차 실기는 그래도 심리적 압박이 있지 않습니까? 쓰는 거니까 제가 아무리 쉽게 설명하더라도 1차는 방대한 양이에요. 근데 사지선다형이라 마음의 부담이 좀 적어요. 근데 2차는 쉬워도 쓰는 거라 부담이 있거든요. 사실은 2차가 더 쉬워요. 1차보다. 왜? 양도 적고 내용도 뭐 다 얼마나 쉬워요. 이거. 장점 5개. 뭐 소설 쓰면 되지 않습니까? 좋은 것만. 그래서 이 중에서 여기서도 볼 수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 중에서도 8문제가 뽑을 수 있어요. 한번 해볼게요. 집단 검사가 가능하다. 심리적 압박을 받지 않는다. 채점이 용이하다. 해석이 용이하다. 신뢰도가 높다. 타당도가 높다. 통계 분석이 가능하다. 활용이 간편하다.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자유롭게 쓸 수 있어야만이 실기 공부가 쉽고 합격이 아주 쉽다. 이렇게 여러분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번 문제 가겠습니다. 4번 문제 갑니다. 검사, 재검사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3가지입니다. 검사, 재검사 신뢰도, 신뢰도가 뭐라겠죠? 1차 때부터 엄청 제가 부르짖었습니다. 신뢰도 갔냐, 안 갔냐, 갔냐, 안 갔냐. 무엇이 검사를 했는데 또 검사할 때 얼마큼 갔냐, 안 갔냐. 여기에 영향을 주는 게 뭐냐 이겁니다. A라는 검사를 했는데 똑같이 A라는 검사를 했단 말이에요. 이럴 때 어떤 것들이 영향을 미치냐 이겁니다. 똑같은 검사를 했으니까 이게 똑같은 문제가 2월 됐으니까 2월 효과라고 하죠. 똑같은 문제를 연습했으니까 연습했겠죠. 똑같은 문제가 기억나겠죠. 성숙이 아닙니다. 기억 효과입니다. 똑같은 문제를 했으니까 기억 효과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1차 때도 누누이 강조하지만 답만 봐라. 왜? 답이 기억되면 문제 은행이기 때문에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답만 봐라. 제가 엄청나게 잔소리하지 않습니까? 답을 아닌 걸 보게 되면요. 더 헷갈려요. 공부를 많이 한 게 아니에요. 왜? 답이 나왔는데 아닌 거하고 혼합되기 때문에 더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엄청나게 부르짖었죠. 답만 봐라. 이것도 2차도요. 너무너무 쉬워요. 글자를 외우지 말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검사 때문에 생겼다. 검사 요인력과 처음 측정이 다음에 재검사할 때 영향을 미치더라. 말만 그대로 풀어 쓴 거니까 쓰는 건 굉장히 쉬워요. 성숙 요인력과 성숙 때 껐죠. 그래서 측정 간격이 길 때 측정 간격이 길 세월이 흘렀으니까 성숙 때 껐죠. 그래서 측정 간격이 길 때 검사 점수에 영향을 미치더라. 뭐 이렇게 간단하게 쓰면 됩니다. 역사 요인력과 역사적인 사건 때문에 검사에 영향을 미치더라. 이렇게 여러분 추격해서 써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측정 기간 중에 발생한 사건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측정 기간에 발생한 사건 때문에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써도 되고 표현은 여러분 마음대로 쓰세요. 여기는 그냥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답안지를 여기 써놓은 거지 이 이해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편한 용어로 쓰시면 됩니다.
세 개만 쓰시오 했으니까 뭐 요거 세 개만 쓰면 되겠죠. 요거는 검사 태도 및 동기의 변화, 검사 태도에 따라서 또는 내담자의 동기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다. 뭐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4번 문제 해결됐습니다. 하나씩 분석해 보게 되면요. 실기 시험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용어가 좀 어려워 보여서 그렇지 내용을 분석하면 굉장히 쉽고 재밌습니다. 5번 문제 가겠습니다. 교리 분석이죠. 에릭 번의 교리 분석 상담에서 주장하는 자아의 세 가지 형태. 요게 키포인트입니다. 에릭 분석, 교리 분석에 에릭 번이 주장한 교리 분석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여기서는 자아 구조 분석이에요. 자아 구조가 어떻게 됐냐? 이 세 가지. 첫째, 부모 자아. 두 번째, 성인 자아. 세 번째, 어린이 자아로 형성되었다. 뭐 이러고만 써도 여러분 채점자가 이 사람 벌써 공부했구나라고 6점 주려고 마음먹습니다. 쓰는 건 자유롭게 쓰면 됩니다. 부모자아 5세 이전에 부모로부터 포함된 부모 또는 포함된 의미 있는 연장자, 예를 들면 뭐 부모님 또는 뭐 할아버지 할머니 또 뭐 가까운 친척들한테 영향을 받은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인 내면화된 자아를 의미한다. 이렇게 얼른 마무리 주세요. 내면화시킨 것으로 주로 독선 이런 거 안 써도 돼요. 그냥 내면화된 자아를 의미한다. 뭐 이렇게 써도 되고 또 외울 수 있는 분은 뭐 독선적, 비현실적, 금지적인 것이 많다. 또 예를 들면 그냥 독선적인 자아가 형성된다. 이렇게 그냥 마무리하면 됩니다. 근데 그냥 도서관 가서 그냥 독선적, 비현실적, 금지적, 독선적, 비현실적, 금지적 하나 생각 안 나. 또 뭐지? 이러면 미쳐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공부하지 마십시오. 외울 수 있으면 외우고 한 개만 외우면 한 개만 외우고 두 개 외우시면 두 개 외우고 나는 그냥 귀찮다 그러면 안 외워도 되고 그냥 받아들여서 내면화된 자아를 의미한다. 이렇게 얼른 마무리 져서 소설식으로 쓰면 다 점수 줍니다. 근데 여기서 어린이 자아하고 또 약간 헷갈려요. 그래서 여기는 부모와의 관계에서 경험한 거예요. 부모로부터 경험한 감정과 이런 감정이 내면화된 거. 즉 주로 쉽게 말하면 철부지자예요. 그러니까 어른인데 어렸을 때 느꼈던 감정이나 행동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컸는데 이런 걸 어린이 자아라고 한다. 주로 뭐 우리가 심리학에서 깊게 보게 되면 아틀란스 증후군과 또 피터팬 증후군이 있어요. 이 피터팬 증후군 이거 어린이 자아예요. 컸는데 그냥 애들처럼 막 까불고 하는 거 어린이 자아. 근데 나이는 어린데도 우더러냐? 그러면 안 되지. 소자 공부하겠습니다. 예절을 지켜야 됩니다. 이런 건 또 부모로부터 영향받는 거죠. 부모자 뭐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고요. 가장 이상적인 자아는 성인자아예요. 그래서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자아가 가장 건강한 자아가 성인자아다. 우리가 추구하는 건 성인자아죠. 그래서 심리학적으로 쭉 보게 되면 주로 중독 문제에서 해결 보게 되면요. 이 너무 엄격한 집안에서 자란 이 사람들은 부모자의 영향을 받아서 웃어른처럼 되고 또 어린이자 또 컸는데 너무 애들처럼 행동하는 거. 이 어린이자가 형성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가장 건강한 자는 성인자다. 이렇게 파악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6번 문제 또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채점 포인트는요. 이 내용을 얼마큼 의미 있게 잘 썼냐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부모자아, 성인자아, 어린이자아가 교리 분석의 자아의 세 가지 형태다. 이걸 아냐 모르냐 이걸 테스트하는 겁니다. 설명은 기본적인 맥락만 들어가면 돼요. 부모자, 뭐 5세 이전에 부모로부터 또는 의미 있는 연장자로부터 영향을 받은 자아를 의미한다. 성인자, 건강하고 합리적인 자아를 의미한다. 어린이자, 부모와의 관계에서 형성된 감정과 태도를 성인이 돼서도 행동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써도 되겠죠. 6번 갑니다. 실망 노동자, 부가 노동자, 잠재 실업, 기술적 실업에 대해서 기술하시오라고 나오는데 뭐 이런 문제 또
되게 또 겁내하더라고요. 경제학 용어만 나오면. 근데 우리가 1차를 공부했기 때문에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정리만 잘 구성하면 아주 깔끔한 문제입니다. 4점짜리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길게 쓸 필요 없습니다. 실망 노동자 가설. 경제학은 가설 학문입니다. 미션이 있죠. 조건이 경기 침체 시에. 그래서 실망 노동자 가설과 실망 노동자 효과 또는 실망 노동자 가설 다 똑같은 말입니다. 경기 침체 시에 경제활동이 인구에 있던 실업자가 경제활동을 포기하고 비경제활동으로 전락하는 것을 실망 노동자 가설이다. 이 실업률을 계산할 때 경제활동 인구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왜 비경제활동으로 전락해서 통계상 실업률은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하더라. 그래서 실업률, 경제활동 인구가 감소한 효과, 실업률이 낮아진다. 부가 노동자 효과. 경기 침체 시에 주 경제원이 경제활동을 포기함으로써 집에 있는 2차 노동력, 즉 전업주부나 전업학생이 경제활동 인구로 올라가는 것을 부가 노동자 가설이라고 한다. 잠재 실업은요, 내용은 이렇게 써 있지만 더 쉽게 제가 정리하면요, 이렇습니다. 현재 일을 하고 있는데 한계 생산력이 제로예요. 그 말은 뭐냐면 돈벌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로 이제 요즘에 나오는 귀농할 때 이런 현상이 나요. 멋지게 귀농을 했는데 돈벌이가 안 돼요. 돈벌이가. 그래서 현재 직업은 농업인데 잠재적으로 실업 상태예요. 돈벌이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걸 잠재 실업이라고 한다. 그래서 내용은 좀 어려운데 더 쉽게 정리하면 현재 취업 상태에 있지만 한계 생산력이 제로에 가까워서 즉 돈벌이가 안 돼서 실질적으로 실업인 상태를 잠재 실업이라고 한다. 이렇게 쓰면 더 깔끔합니다. 기술적 실업, 노동과 자본은 대체 관계죠. 대체 관계, 반대란 말이에요. 그럴 때 기술이 발달돼서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없어진 거, 이걸 기술적 실업이라고 한다. 즉 기계 도입 등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근로자의 일자리가 없어진 것을 기술적 실업이라고 한다. 칼 막스가 주장한 이론이죠.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면 또 깔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6번 문제도 해결됐고요. 7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7번 문제 갑니다. 어떤 사람이나 사물을 평가할 때 사용하는 기준이나 판단을 할 때 참조점으로 사용하는 것을 준거라고 한다. 즉 기준점이에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운동회 때 기준 하지 않습니까? 그 기준이 준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개념 준거와 실제 준거의 의미를 예를 들어 설명하시오라고. 개념 준거는요, 우리가 이런 말 많이 쓰죠. 너 도대체 개념이 있어 없어? 이런 말 많이 쓰죠. 이게 뭐예요? 너 도대체 생각이 있어? 이 개념이 인지예요, 인지. 인지는 추상적인 범위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측정할 수 없는 추상적 개념을 우리가 개념 준거라고 한다. 예를 들면 훌륭한 인재 또는 지적 성장, 정서적 성장 이런 거죠. 훌륭한 인재. 직업 상담사에서는 김덕희 교수가 훌륭한 인재죠. 근데 축구 대회에서는 제가 훌륭한 인재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왜? 축구는 그렇게 썩 잘하진 못하거든요. 옛날에는 잘했는데 요즘 배가 나와서 잘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따라서 이 측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걸 보고 개념 준거다. 실제 준거는 실제로 측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간단하죠. 실제로 현실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준거를 의미한다. 어떤 거냐? 대학교 성적 평균 평점 딱딱 나오지 않습니까? 대학교 평점 3.8, 3.5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3.8, 3.5는 개인적으로 제 점수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제가 볼 때는 10년 주기 나와요. 이렇게 잘 나오는 문제는 아니니까 그냥 포인트만 잡으면 됩니다. 측정할 수 없는 거 개념 준거, 측정할 수 있는 거 실제 증거, 측정할 수 없는 거 훌륭한 인재, 측정할 수 있는 거 대학교 평점 이렇게 큰 틀만 잡아놓으면요, 여러분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
외우면 안 돼요. 그래서 빈도수가 작게 나오는 것은 큰 틀만 잡고 또 잘 나오는 것은 또 좀 심도 있게 공부하고 이렇게 여러분 공부하시면 스트레스 많이 안 받을 겁니다. 8번 문제 갑니다. 수렴 타당도와 변별 타당도에 대해서 설명하셔. 구성 타당도의 일종이죠. 그래서 구성 타당도 중에 요인 분석, 수렴 타당도, 변별 타당도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수렴 타당도는 뭐예요? 맞냐 안 맞냐야. 맞냐 안 맞냐. 수렴 잘 수렴이 돼서 맞냐 안 맞냐. 변별 타당도 쓸데없는 게 잘 안 나와서 맞냐 안 맞냐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개발 검사와 기존 검사와 상관관계를 비교해서 관계 있는 것끼리 잘 맞으면 수렴 타당도가 높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변별 타당도는 신개발 검사와 기존 검사와 관계없는 변인들이 많이 안 나올수록 변별 타당도가 높다 이겁니다. 즉 관계없는 변인들이 많이 안 나오면 변별 타당도가 높다. 관계 있는 것들이 많이 나오면 수렴 타당도가 높다. 이렇게 포인트만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9번 문제 가겠습니다. 직업 사전의 부가직업 정보 중에서 작업 환경이죠. 작업 환경에서 위험 내재예요. 위험 내재. 어떤 위험이 있냐 이거요. 작업 환경 보통 기계 공장이니까 뭐 공장이라고 여러분 떠올리면 됩니다. 공장 뭐가 들어가요? 기계 들어가죠. 기계적 위험. 기계 뭘로 돌려요? 전기 돌리죠. 전기적 위험. 너무너무 뜨거워. 화상. 기계가 뜨거워. 폭발. 방사선 위험도 있다. 그래서 5가지 깔끔하게 이건 5점짜리입니다. 이런 문제 나오면 여러분 굉장히 좋을 겁니다. 깔끔하게 5점 맞을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또 높아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방사선인데 또 방사능 위험 이렇게 쓴 사람이 있어요. 교수님 혹시 부분점수 안 줘요? 안 줘요. 방사선이나 방사능은 전혀 다른 거예요. 방사능이 아니라 방사선이다. 10번 문제 가겠습니다. 로저스가 칼 로저스죠. 또 이런 거 로저스 스펠링 외운 사람 있습니다. 성격 고쳐야 돼요. 내 남자 중심할 때 싫어요. 그럴 때 다 볼 거 없어요. 직업 상담사가 갖춰야 될 기본 태도예요. 기본. 어떤 태도를 갖추냐. 우리가 직업 상담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문제가 직업 상담사 역사상 제일 많이 나오는 문제예요. 일무공 징그럽게 나왔죠. 1차 때부터. 그래서 일무공을 처음 들어본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 사람은 뭐 1차를 어떻게 합격하겠어요. 일무공이다. 이제 문제를 이해하면 직업 상담사가 어떤 태도를 갖고 있냐. 일치성을 다른 말로요. 뭐라고 해요? 진실성. 진실하게 직업 상담사가 태도에 임해야 한다 이겁니다. 상담에서 느꼈던 감정과 태도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표현하는 자세를 말한다. 솔직하게 해야겠죠. 무조건적 수용, 내담자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존중해 주는 것을 말한다. 공감적 이해, 내담자의 입장에서 내담자를 깊이 이해하고, 즉 감정이 이입되고, 감정만 이입되면 잘못하면 수다가 될 수 있어요. 상담사의 역할과 자세를 잃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요게 포인트입니다. 상담사의 역할과 자세를 잃지 않는 것이다. 다시 갑니다. 상담사의 역할과 자세를 잃지 않는 자세를 의미한다. 정리하면 공감적 이해란 상담자가 내담자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상담자의 역할과 자세를 잃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여러분 축약해서 써도 깔끔한 정답입니다. 11번 가겠습니다. 발달적 직업 상담사에서 이것도 10년 주기로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여러분 포인트만 잡고 넘어가면 됩니다. 진로 자서전이 뭐고 의사결정 일기가 뭐냐. 여러분 이렇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아무리 쉬운 것도 모르면 굉장히 어려워요. 알면 엄청나게 쉽고, 만약에 이런 분 계세요. 컴퓨터를 못해. 컴퓨터를 못해요.
그 컴퓨터를 배우고 싶어. 근데 이제 학원 가서 컴퓨터 키세요 그러면 아는 사람은요 그 밑에 동그란 거 배꼽만 뚝 누르면 켜져요. 근데 모르는 사람은 하염없이 어려워요. 컴퓨터를 어떻게 켜야 나 못 켜요 이렇게요. 배꼽 눌러요. 그럼 뭐 배꼽이 뭔지 배꼽이 여기 있나? 내 배꼽 누르는데 안 열리네요. 뭐 이러면 미쳐버리는 거 아니에요. 알면 쉬운데 알면 이제 누르면 켜지는데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알면 엄청 쉬운데 모르면 겁나 어렵게 되거든요. 진로 차서전이 뭐요? 의사결정 일기가 뭐요? 일기 쓰기 싫은데 이러면 복잡해요. 간단해요. 진로 차서전. 여기서 문제가 나왔네요. 의사결정하는 거예요. 의사결정할 때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어떤 식으로 의사결정을 했냐라고 알아보는 건 진로 차서전이에요. 인생 차서전. 과거를 쓰는 걸 차서전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에 어떻게 의사결정을 했냐 알아보는 건 진로 차서전. 일기는 현재 쓰는 거잖아요. 현재 의사결정을 어떻게 했냐 파악하는 것은 의사결정 일기다. 너무너무 쉽죠. 컴퓨터 배꼽 누르는 거랑 똑같아요. 과거에 의사결정을 어떻게 했냐? 진로 차서전. 현재 의사결정을 어떻게 하냐? 진로상 일기. 이거는 그냥 여러분 그냥 참고로 써놓은 건데 안 봐도 됩니다. 그냥 다 해결됐으니까 뭐하러 봐요. 11번 끝났습니다. 12번 갑니다. 노동 수요 탄력성 결정 요인, 뭐 경제학에서 노동시장에서 엄청 많이 나오죠. 제일 중요한 겁니다. 노동 수요 탄력성. 노동 수요 뭐라겠죠? 일자리 탄력성 움직임. 일자리의 움직임이 어떤 식으로 결정되냐 이겁니다. 힉스라는 사람과 마샬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다. 그래서 힉스 마샬의 법칙이라고 한다. 대다수가 총 맞는다. 키워드가 뭐예요? 대다수가 총 맞는다. 이렇게. 그래서 대체 가능성이 클수록 노동 수요 탄력성은 커진다. 노동과 자본이 대체 관계, 대체 가능성, 이 움직임이 클수록 일자리의 움직임도 커지겠죠. 다른 생산 요소의 공급 탄력성, 즉 예를 들면 밀가루란 말이에요. 어떤 라면을 만들 때 밀가루가 다른 생산 요소예요. 근데 밀가루를 얼마큼 잘 공급을 해주냐 못 해주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일자리가 움직임도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근데 이게 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자리의 움직임도 커지겠죠. 그래서 또 3번 상품의 수요의 탄력성이 클수록 일자리도 커지겠죠. 총 생산 비용 중에서 노동이 차지하는 비용이 클수록 일자리 움직임은 커진다. 그래서 네 가지니까요. 대다수 총 이렇게 대다수 총 여기까지만 보고 이건 뭐 필요 없겠죠. 6번이나 뭐 5번, 6번은 뭐 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4번까지 대다수가 총만한다. 이런 문제도 있어요. 노동수요 탄력성 결정 요인의 중에서 세 가지를 쓰고 설명하죠. 그럼 이 중에서 세 개만 쓰면 됩니다. 세 가지는 안 배우는데 하지만 이런 분은 인지검사 받아봐야 돼요. 이 중에서 세 개만 쓰면 됩니다. 이 정도는 다 알 수 있죠? 자주 나옵니다. 4개 쓰면 4점이고요. 3개만 쓰시고 나면 6점으로 나옵니다. 힉스 마샬의 법칙이다. 노동수요 탄력성 결정 요인에 대한 문제다. 13번 갑니다. 내부 노동시장 형성 요인. 끼리끼리 시장이죠. 끼리끼리. 내부 노동시장. 즉 대기업이 의미합니다. 대기업들 끼리끼리 어떻게 대기업이 되냐. 숙련의 특수성. 기업 고유의 특수한 노동력, 즉 기술력이 있어야 한다. 이 기술력을 고유한 지식과 기술력을 전수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 현장 훈련, 기업 고유의 문서화되지 않는 관습이나 습관을 의미한다. 관습, 숙련의 특수성, 현장 훈련, 관습. 그래서 포인트는요. 누차 강조하지만 내부 노동시장의 형성 요인 세 가지. 1번 숙련의 특수성, 2번 현장 훈련, 3번 관습 이렇게만 쓰면요. 벌써 90%는 완성했어요. 점수를 주려고 채점자가 6자까지 써놔요. 쓰는 거는 타당도 있게 기업 고유의 기술력이다. 기술력을 전달하는 기술과 지식을 전달하는 시스템이다. 또 문서화되지 않는 관습이나 문화를 의미한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아름답게 소설 글짓기 하면 되겠습니다.
14번 갑니다. 한국표준직업분리 포괄적 업무예요. 포괄적. 즉, 이 한국표준직업분리에서는 포괄성의 원칙과 배타성의 원칙이 있는데 포괄성의 원칙은 무엇이냐? 모든 직무를 다 포함시켜야 한다. 배타성의 원칙은 무엇이다? 모든 직무를 다 직업으로 봐서는 안 된다. 이런 원칙인데 이 중에서 포괄적 원칙이에요. 즉 예를 들면 중국집이 있어요. 중국집이 있는데 여기에 배달원이 있어요. 배달원. 또 여기에 조리사가 있어요. 이 두 가지 일을 함께 한단 말이에요. 직무와. 그럴 때 나 직업이 두 개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업무가 포괄되었지만 직업은 하나로 봐야 된다. 이게 포괄적 업무 발생 시 직업분리 원칙이에요. 그럼 어떻게 직업을 보냐? 첫째, 주된 직무 우선 원칙. 어떤 걸 주로 하냐 이겁니다. 어떤 걸. 그래서 오전에 봤더니 배달만 해요. 아, 배달원이야. 근데 오후에는 또 주방에서 조리만 해. 이러면 또 직업을 구분할 수 없죠. 그럴 때는 어떡하냐? 또 최상급 직능 수준 우선 원칙. 어떤 게 최상급이냐 이거예요. 직능 수준이. 배달원. 배달할 때 봤더니 앞바퀴를 들고 배달을 해요. 오토바이를. 끝내줘요. 그래서 배달원 하려고 했더니 조리사. 또 면발 딱 치면 그냥 만가닥이 쏟아지네. 또 삐까삐까해요. 이럴 때 어떡하냐? 생산 업무 우선 원칙. 생산 업무가 우선적으로 직업을 선택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배달원이 생산 업무예요? 조리사가 생산 업무예요? 조리사죠. 이 사람 직업은 조리사다.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쓸 때는 뭐 여기를 먼저 따야겠죠. 포괄적 업무 발생 시 이렇게 포괄적 업무 발생 시 우선적으로 주된 직무에 따라서 직업을 분류한다. 주된 직무로 직업을 분류하지 못할 시에는 최상급 직능 수준에 따라서 직업을 분류한다. 최상급 직능 수준으로 직업을 분류하지 못할 시에는 생산 업무 우선 원칙에 따라서 생산 업무에 따라서 직업을 분류한다. 그대로 엿가락 늘려빼듯이 쭉쭉 늘려빼면 6점입니다. 너무너무 재밌고 쉽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직업상담사 2차 공부 같아요.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천국에 있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5번 가겠습니다. 한국표준직업을 통계단위죠. 통계단위 아주 쉽습니다. 서비스 문제. 활싸지기. 활싸지기. 활을 쏘는 사람 활싸지기다. 그래서 활동 유형 단위, 사업체 단위, 지역 단위, 기업 집단. 그래서 이렇게 3개 쓰면 6점입니다. 이런 문제가 나오면 정말 할렐루야죠. 그래서 활싸지기. 1차에서 여러분 다 했겠지만 뭐 다 알죠. 하나 단일 장소에서 단일 산업 활동하는 거 사업체 단위. 체인점 활동 유형이 하나 더 몇 가지 느는 거죠. 활동 유형 단위. 활동 유형 단위. 그래서 하나 이상의 장소에서 단일 산업. 하나 이상의 산업에서 하나 이상의 장소 다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걸 기업이라고 하죠. 대기업. 그래서 기업체 단위 또는 기업 집단 뭐 똑같은 의미입니다. 15번 해결됐고요. 16번 넘어가실게요. 16번 합니다. 실존주의 상담에 대한 내용이네요. 실존주의의 주제 3가지만 쓰고 각각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실존주의는 삶과 죽음의 문제입니다.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하고 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인문학적으로 요즘 이런 책들이 많이 나와요. 메멘토 모리, 죽음을 직시하라. 또는 죽음을 통해서 삶의 방향을 뭐 만들고 가꾸자. 이런 뭐 주제나 책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다 실존주의 얘기입니다. 죽음이 키워드예요. 죽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요? 자유와 책임을 지고 살아라. 내 인생의 미래를 개척할 자유와 그에 대한 책임 있게 살아라. 왜? 죽으니까 죽음과 비존재. 인간은 언젠가 죽으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잘 살자. 죽음과 비존재. 메멘토 모리. 죽음을 직시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삶의 의미. 왜 죽으니까 의미 있게 살자. 삶이 유난하니까 의미 있게 살자. 굉장히 쉽죠? 그래서 3가지만 쓰니까 얘는 그냥 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16번도 끝났고요. 자유와 책임, 죽음과 비존재, 삶의 의미성, 뭐 진실성 여러 가지가 있어요. 불안 나오는데 3가지만
보면 됩니다. 17번 갑니다. 규준입니다. 규준, 백분위 점수, 표준 점수, 표준 등급을 규준은 집단 내 규준이라고 해요. 집단 속에서 즉 백분위 점수 100점 만점인 집단에서 개인의 상대적 위치를 알아보는 걸 백분위 점수라고 한다. 표준 점수 정규 분포상에서 표준 점수가 나오면요 무조건 주어가 정규 분포상에서 종 모양이죠. 이 나와요. 정규 분포상에서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를 표준 편차라고 하죠. 이 떨어진 거리를 재는 것을 표준 점수라고 한다. 더 쉽게 설명할게요. 표준 점수란 정규 분포상에서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를 재는 것을 표준 점수라고 한다. 그래서 요건 뭐 안 써도 됩니다. 표준 등급은 스테 9이라고도 하며 1등급부터 9등까지 등급을 매겨놓고 백분위에 따라서 등급을 매긴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표준 등급 이렇게 쓰면 깔끔하게 6점이 되겠습니다. 18번 마지막 문제 가겠습니다. 스트롱 직업 흥미검사. 흥미검사의 척도를 세 가지 쓰고 각각에 대해서 설명하셔. 흥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흥미검사는 홀랜드의 흥미검사를 기반으로 해요. 홀랜드 육각형. 그래서 리아색을 기본으로 한다. 그래서 이 홀랜드의 참고로요. 이 홀랜드 검사의 검사지는 길어요. 이렇게 길어서 3등분으로 접혀 나와요. 이렇게요. 이렇게 접혀 나오죠. 그래서 여기는 내용이 이렇게 또 GOT, BIS, PSS 이렇게 검사지가 나옵니다. 우리가 영어는 싫은데 때로는 또 이런 것도 영어가 또 외우기 쉽더라고요. 그냥 영어만 써도 됩니다. 또는 한글만 써도 됩니다. 또 카페에 이런 질문도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교수님 2개 다 써야 돼요? 영어만 써도 돼. 근데 영어가 더 쉽다고 또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왜 짧거든요. GOT. 그래서 일반 제너럴 먼저 시작하는 거죠. 기본 제너럴 일반 직업 분류. 홀랜드 육각형을 기반으로 한 일반적인 직업 흥미형을 측정합니다. BIS 베이직 기본이죠. 그래서 기본 흥미 척도 이 육각형을 기반으로 한 GOT를 25개 직업군의 특정 주제와 개인 흥미를 자세하게 측정하는 것을 BIS라고 합니다. PSS 개인 특성 어떤 특성이냐? 피검자는 뭐 검사를 받는 사람이에요. 내담자의 직업 스타일, 학습 스타일, 리더십 스타일 등의 개인의 선호를 측정하는 것이다. 다 외울 수 있는 분은 외우고요. 그냥 저 같으면 피검자의 직업 스타일, 학습 스타일 등과 같은 개인의 특성을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써도 돼요. 등과 같은데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요. 18번 문제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잔소리하는데요. 너무 공부를 서열시로 쭉 하지 말고요. 기본적으로 문제를 이해하고 스트롱 직업 흥미척도 3가지 이렇게 문제를 이해하고 두 번째 핵심 키워드 GOT, BIS, PSS가 있다. 이렇게 또 두 번째 확인하고 세 번째 이해한 것을 이렇게 간단하게 서술하면 깔끔하게 6점이다. 이렇게 보면 실기 공부도 여러분 할만합니다. 자신감을 가지시고요. 여러분 화이팅 하십시오. 이상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